자, 어쨌거나 한동안 그 학계론 공부 안 했다가 다시 하려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전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내용, 저 뒤에 그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전 시간에 그 정책론을 공부했었는데, 정책론 잠깐 볼게요. 정책론 맞았어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 아니면 필요성이라고 해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자,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그 얘기는 그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되거나 훨씬 적게 생산하죠. 그러면 이때는 누군가가 엄청난 이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럼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죠. 상당히 이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독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 이러한 독점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이런 건 시장이 실패했다 줍니다. 써놓으세요. 이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 못하면서 물건이 남아도거나 모자라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시장이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존재하거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공공재라든가 정보의 비대칭, 자, 공공재가 있다든가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외부 효과라든가 아니면요 규모의 경제, 이런 게 있다면 필연적으로 시장은 어떻다고요?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갖고, 효율성을 높여서, 자, 나라가, 물건이 남아들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면서 부쩍부쩍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군가는 손해보지 않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거를요,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써놓으세요. 거기다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자, 근로소득은 굉장히 막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다, 이렇게 합니다. 불공평한 소득 분배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들 간에 어떤 형평성을 높여갖고, 자,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 있죠? 이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적 기능. 자, 그러면 이게 효율성을 강조한 나라를 자본주의 국가, 그 다음에 형평성을 강조한 나라를요,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장 큰 근간,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거를 사회적 목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주택정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회적 목표, 다시 말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게 뭐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시장 실패되는 원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하진 않지만 간단하다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존재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과소 생산되면서, 자, 이 독점자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면 누군 손해본다는 얘기죠. 소비자는 이런 거. 그리고 유유설비가 존재한다. 이것도 일종의 다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라는 것은 이제 도로라든가 교량, 공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려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비배제성이다 해갖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 비배제성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비배제성 특성 때문에 내가 뭐하러 내 돈 줘서 도로를 까냐, 남들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은 어떤 사람은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다. 누군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큰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은요,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불공평한 소득 분배까지 다 연결되지만 어쨌거나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고급 정보 이용자는 정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초과 이윤을 챙겨가면서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손실을 줬으면 그에 따른 어쨌거나 대가를 받거나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요, 외부 효과다.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장기 생산 비용이 점점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러한 규모를 갖춘 자들은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자연 독점이다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독점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이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따로 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외부 효과는 크게 정의 외부 효과와 그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다시 말하면 정의 외부 효과와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익을 줬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거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다. 부의 외부 효과는요, 누군가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그에 따른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강의 상류에서 화학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장 운영하다면 오염물질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이건 이제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강에다 버렸죠. 근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양식업자가 물고기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당한 손해를 입혔네요.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구조적으로 가서 보상하라면 얘들이 보상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보게 한다는 얘기죠. 이득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남한테 손해를 입힌 자들한테는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아니면 부담금 같은 걸 부과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뭐 지역 지구제다 해서 이러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규제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저분한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이 멋진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큰 가든을 딱 차렸는데 문제는 들어오는 길이 없어서 길도 딱 한번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 같은 거 잔뜩 심으니까 동네가 아주 교통도 편리해지고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상당한 이익을 준 거네, 애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얘들이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다. 이것도 자체로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남한테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못 받는 자들 있죠. 이런 자들한테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아니면요,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이게 이제 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되죠. 네, 그래서 보상 안 하고 있으니까 그 피해를 준 자들 있죠. 이런 자들한테 조세라든가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고, 누구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못 받고 있으니까 못 받은 자들한테 뭐라고요?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박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일일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해가면서 문제 풀려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정소부대, 이렇게 청소부대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소 생산됩니다. 그리고 부의 효과는요, 과대 생산됩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얘는 뭐라고요? 과소 생산. 얘는 뭐라고요? 과대 생산. 이렇게. 그 다음에 정말 너의 피분이 이렇게 나중에
정말로의 뭐라고요? 피분이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 부의 효과는 뭐라고요? 님비 현상. 그래서 핀피는요, freeze in my front yard다 해서 제발내 우리 앞마당에 호수 같은 게 들어왔으면,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님비 현상이다. 그래서 not in my backyard다. 이렇게 절대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화장터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써놓으세요. 이건 핀피 현상. 얘는 뭐라고요? 님비 현상.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장에서 개입하려고 하는 필요성 이런 걸 얘기했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요? 이 개입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입 수단을 다른 형태로 한 3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걸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투기가 극성이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 같은 걸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인가를 맡아라, 뭐 허가를 맡아라, 아니면요 무슨 규제 같은 거 하겠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이용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이다. 요거는 그야말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땅을 직접 구입해서 아파트도 짓고, 그 다음에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하천도 정비하고, 도시도 만들고, 아파트 지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간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정리하시면 문제 풀이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이 그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 틀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주로 이제 사이드에서 조세나 금융수단 있죠? 요걸 동원하는 겁니다. 조세나 금융.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투기가 극성이다. 그럴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대출 같은 거 안 해주겠다. 아니면요, 그 조세 잔뜩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더라는 얘기죠?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 요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풀이 한 데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얘는요 조세, 얘는요 금융수단, 나머지는요 부담금, 요 4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개입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저희 개입 수단을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다른 형태로. 자,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 할까요? 토지 정책이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그리고 조세와 관련된 정책,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먼저, 자, 요거는 이제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2주 만에 하는 거라 좀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정책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자, 이런 지역은 공장 짓지 말아라. 이런 지역은 그 주택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은 건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제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지역지구제인데, 지역지구제는 하려는 이유가 부의 외부 효과를, 부의, 거기 써놓으세요. 부의 외부 효과를 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개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연탄공장.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거 그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누구는 손해 보고 누구 이득 보고 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러한 지역을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전용 주거 지역.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 구분할 건데, 얘는요 단기적인 효과, 얘는요 장기적인 효과. 그러면 결국은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런 동네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써놓으세요. 수요는 증가하니까 이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상승.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불로소득 있죠? 이걸 얻어갈 수 있네요. 이걸요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팔 때는 비싸게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이걸 기존의 공급자다 해주는데, 요거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윤을요 사전적 독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독점이라고요? 사전적 독점. 그래서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죠.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떤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어떤 지역 공업지역으로 묶어놓을 수 있죠.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은 오히려 사전적 독점을 얻을 수가 있고, 누구는요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상당히 지역 간의 형평성,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끝났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아파트 짓는 건설비는 별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여기 아파트 지어서 막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새로운 공급자에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죠.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물건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하락하냐 그런 얘기인데, 자,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점점 물건 막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데 어디까지요? 옛날에 초과이윤이 있는 한은, 그러니까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이 주택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정책은 주로 이제 임대와 관련된 정책, 분양과 관련된 정책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임대와 관련된 정책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극빈층들이 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이걸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는데, 임대료 규제는 뭐냐면, 거기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 임대료가 20평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가 50만 원이라 할게요. 50만 원 정도가 임대료가 형성돼 있는데, 이 임대료 자체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2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하는 걸요 임대료 규제다. 아니면요 임대료가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요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료 뭐라고요? 상한제. 그러면 사람들은, 자,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이 사업을 때려치려고 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지역에 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 꼴랑 2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몇 채라고요? 2채. 그러면 임대료는 또 싸니까 또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서 그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으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자,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기능, 좋은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이 임대료를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당장 임대사업 안 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아있다. 1년 반 동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원룸도 팔아치우고 다른 거 하려면 팔아치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는 얘기죠. 용도 변경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기능만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 이거 장기적인 효과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맨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태를 보일 거고,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나는 임대사업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좋고요, 기피하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임대인들도 임대사업 해봐야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에라 때려치우고 팔아치우고 다른 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를 자꾸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임대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점점 이 지역은요 임대주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세입자가 와서 자, 이 도배지 교체해달라 그러면 얼른 교체해줬죠. 근데 요즘에는요 도배지 교체해주세요 그러면 뭐 붙이고 살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 구하지 못한 사입자가 널려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초로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특히 이제 신규 임차인들이 기존 임차인들 눌러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춘천으로 전근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집 구하다 못 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네요. 이걸요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이집니다. 써놓으세요. 주거 이동이. 아니 주거 이동이 감소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냐. 자, 한두 사람이 여기서 출퇴근한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안 나가도 돼야 될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람이 이번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싸니까 에라 50평짜리 빌려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면서 쓸데없이 임대주택에 대한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이게 시장 실패로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자, 예전에는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소득세 수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임대사업을 때려친 사람이 있죠. 하도 많으니까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를 꾸려나가는 거 있죠. 요것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춘천에 가서 집을 못 구한 사람이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세는 20만 원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한 3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랬더니 이건 내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했더니 몰래 50만 원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아주 불합리한 일들 이런 것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망정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 있죠. 이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임대료를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겠다는 걸요. 임대료 보조다 해줍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은 크게 이제 소비자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인 건설업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임대료가 4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극빈층을 선정해서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이런 걸요 소비자 보조라 하는 거고, 공급자 보조는 어떤 건설업자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 치자. 그래서 이 아파트 지어서 8년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8년 이상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걸 중공공 임대 아파트 하면서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동 지을 때마다 한 50억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소공급자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보조는 약간 좀 어렵지만 어차피 원래는 40만 원 냈는데 지금은 30만 원 지원 받았죠. 그러니까 10만 원만 있어도 요 똑같은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당히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진 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친다 하더라도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을 소비하더라도 30만 원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겠네요. 이걸요 소득 효과다. 이거는 3월 달에 이 얘기는 할 겁니다. 어쨌거나 대체 효과라든가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될 겁니다. 소비량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예, 증가. 자, 요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달동네 같은 거 좀 없애려고 좀 좋은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죠. 아니면요 10평 너무 열악하니까 좀 넓은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목적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30만 원 지원해줘도 나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준 돈을 버리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시장 가서 다른 재화의 소비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타 재화의 소비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이 공급자인 건설업자한테 지원해 주게 되면, 옛날에는 1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50억을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50억만 있어도 한 동을 지을 수 있죠. 그럼 50억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 한 동 또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 생산비가 감소되면서, 이때는 이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써놓으세요.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아파트 임대 아파트 많아진다는 얘기죠? 예, 공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 임대택이 많아지면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락한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혜택을 볼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자, 근데 요거는, 자, 얘는 소비자한테 지원해 줄 때는 얘들이 지어놓은 데 가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공급자한테 지원해 줄 때는 얘들이 지어놓은 데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료 보조하면 주로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조에 대한 효과를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단기적인 효과, 얘는 뭐라 할까요? 장기적인 효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겠죠? 아파트 같은 바로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네요. 요거 상당히 문제네요. 이 건에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임대료가 고스란히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세입자가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누가요? 이 공급자인, 임대인만 초과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가 초과인을 얻는다고요? 임대인만 초과인을 얻게 되는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도 이번에 정년퇴직해서 임대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계속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이거 원룸 지어서 임대사업 해보겠다는 사람 계속 생기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임대료 점점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의 초과인은 없어지면서 결국은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지원해 준 방법은 크게 이제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현금 보조라는 게 있는데, 가격 보조는 우리가 3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너는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하는 걸요, 가격 보조를 하는 거고, 현금 보조는요, 네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현금 보조를 하는데, 정부 정책 효과는 뭐가 크냐면 가격 보조가 더 큰 겁니다. 정책 효과는. 왜냐하면 30만 원 지원해주는 이유가 지금 달동네 같은 거 어수해주려고 하니까 더 좋은 동네 가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큰 집에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 효과, 정책적인 측면을, 정책 목적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30만 원 받으면 이거 애 수술비로 쓰겠다, 아니면 애들 학비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현금 보조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자, 여기가 이제 사적시장인데, 사적시장. 여기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건영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이 전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주변에다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이런 거 시켜서, 자, 아주 아파트 지어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효과? 사적시장에서 나타난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나 품질은 비슷하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고 싸죠? 그럼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이사 가면서 사적시장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하겠죠? 그럼 수요 감소하면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임대료가 점점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이사 가려고 하냐면 얘보다 높은 안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주 괜찮은 제도네요.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도 당연히 혜택을 보고, 동그라미 값을 하고요,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이거 해봐 돈도 안 되는 거 때려치려고 하죠. 에라 모르겠다. 다 팔아치우고 다른 사업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지역은 점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공급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 지역에는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며칠 안 남으니까 임대료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때려치려고 하냐면 옛날에 적정 임대료 못 미치는 계속 때려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때려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료는 상승할 수 있겠네요. 임대료는 뭐라고요? 상승한다. 그래서 원래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아주 안 좋은 제도입니다. 공적 시장으로 이사간 사람이야 당연히 혜택을 보지만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올라갔죠.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이 북한에서 이사가진 않았겠죠. 남한에서 이사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어떻다고요? 불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어떻게 저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은 네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바뀌었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웃겼나요? 하나도 안 웃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뭐라 할 거냐면 투자론이라는 걸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투자론. 그래서 원래는 좀 보강 같은 거 좀 하려고 했는데 학원 쪽에서 그냥 그 3월 초까지 계속 연결해서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갖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교재해 볼게요. 요거 있죠? 유형 노트. 자, 투자론. 자,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투자로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고 양도 많고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 파트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전체를 통해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투자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평가 쪽에 수익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런 대로 할 만한데 이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뭐 공부 처음 하신 분이라든가 애초에 안 하셨던 분들은 그러려니 하세요. 남들 다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다만 이거를 공부를 어설프게 공부하니까 5년을 공부하든 10년을 공부하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공부해도 맨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좀 잘 갖춘 상태에서 거기다 살점을 살짝 집어넣으면은 웬만큼만 살짝만 공부해도 웬만하게 쉽게 나온 거 다 맞춥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하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90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에 있는 이 틀을 좀 잘 갖춘 상태에서 살점을 살살 붙여넣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투자를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먼저 딱 정해야 됩니다. 목적은 자, 부동산 투자해서 돈 좀 벌자, 돈 좀 많이 벌자는 얘기죠. 이런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 좀 벌자 하면은 약간 좀 품위가 좀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자, 부를 좀 극대화하자. 이거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얘기인데 어쨌거나 좀 부를 뭐라고요? 극대화하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재산 가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극대화하자. 그게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이런 목적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다음부터 뭐라고요? 할 얘기가 없어져요. 어쨌거나 목적을 딱 정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재라는 게 뭐냐면 여럿이란 뜻입니다. 재군들 할 때처럼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 투자안들을 좀 선정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어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호평 쪽에 갔더니 A라는 원룸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한번 뽑아보고 그 다음에 저 평내 쪽에 갔더니 뭐 B라는 상가 이거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저 마석에 갔더니 C라는 뭐 임대주택 딱 있는데 요것도 잘만 수리하면 돈 좀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쭉 뽑아보는 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현금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이거를 현금 수입 지출, 줄여서요 현금 수지를 한번 측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원룸을 내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 손에서 나가는 돈 있죠. 이걸 확실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임대사업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다가 기대자를 딱 써주면 딱 좋겠네요. 기대되는 뭐라고요?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셋 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A라는 원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총 8억짜리, 8억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우리 지금부터 약속해 보겠습니다. 약속. 자, 투자론에서는 내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 내돈 투자액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줄여서요 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이다, 줄여서 뭐라고요? 저당.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3억이 비죠. 3억을 좀 빌려야 되겠네요. 은행에서 3억 좀 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사람 뭐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5년에 걸쳐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요 내 손으로 들어온 돈 있죠. 요것만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A 원룸에 투자하면 내 손에 나가는 돈은 5억일 겁니다. 그리고 자,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임대료가 전부 다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각종 경비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 돈 빌린 게 있다면 매년 또 갚는 돈도 있겠죠. 그리고 자, 소득세 이런 거 빼고 났더니 한 이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매년 얼마라고요?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여기서 매우 주의할 것은 이 8천이라는 게 그냥 대충 8천만 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면 절대 안 되고, 미래를 꼼꼼히 상황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뭐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이럴 경우는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이럴 경우는 얼마 정도 들어올 거고, 이럴 경우는 얼마 정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시간만 낭비입니다. 뭐 그러니까 미래 예상되는 상황을 꼼꼼히 예측하면서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한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전부 내 손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이것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행여나 못 갚은 돈 있으면 다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 이런 거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셋 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기대 뭐라고요?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경제성을 분석한다 그런 얘기인데,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자, 내 손에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 있죠. 요거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잡을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들어올 돈인데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더 큰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보다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거꾸로 한다면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4억만 투자하더라도 이 정도 들어온답니다. 근데 얘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5억이나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요걸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것은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이걸 요구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걸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할인합니다. 원한다고요? 할인하게 되면 뭔가 금액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온답니다. 이렇게 이걸요 뭐 투자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투자 가치. 그래서 여기서 요것 뺀 거를 순환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미래에 자,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자,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기대된 현금 수지를 지금 시점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데 이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인 뭐라고요? 현금 수지 분석법. 요게 이제 투자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핵심. 그래서 요 내용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투자론 공부할 게 거의 없습니다.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몇 장 안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투자론 자체가 매우 복잡해지고, 매우 할 얘기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요걸 통해서 결국은 최종 결정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최종 투자 결정. 자, 그렇다 치면 요걸 공부해야 되는데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상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그냥 바로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제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용어 정도를 정리해보고, 만약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물어본다면 지렛대 효과라는 걸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고요?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데 수익률은 또 뭐고, 그리고 이따가 잠깐 하겠지만 사람들은 오염이 점점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염은 또 뭐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요구 수익률의 정체를 한번 파악해 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우리는 지금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 5억 가지고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한 50억 정도 갖고 있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 투자하게 되면 일단 어떤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요, 어떤 식으로 나눠 투자하는 게 재산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냐 있죠? 만족감이 극대화된 투자 집합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겁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하는데, 이 할인은 또 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일단 어떤 수학적인 기초가 좀 필요합니다. 뭐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해서 수학적인 기초가 필요한데, 어마어마한 무슨 미분 적분 이런 거 나온 건 아니고 제곱이라든가 세제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공부하는 겁니다. 맨 먼저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요거와 요거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냐, 요걸 좀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자, 세 번째는 경제성을 분석하는 거를 공부할 건데, 요것도 이게 맨 먼저 이거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긴 한데,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야말로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림셈이라는 게 어림 잡아서 그냥 대충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고, 특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비율 분석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해마다 한 문제 내지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거 위주로 해서 쭉 정리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토탈 여기서 적게는 5문제, 많게는요 7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항상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요 틀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지금 뭘 공부하는 거냐, 이걸 왜 공부하는 거냐, 이걸 자꾸 알고 있어야 되지. 무턱대고 그냥 어디 들어가서 혼자서 호적호적 되면은 이거는 10년을 공부해도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큰 틀 내에서 뭘 공부하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교재에도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교재가 이제 완벽히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어떤 책은 이게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 사람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것저것 갖다 베끼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어쨌거나 우리 요 노트 있죠? 노트만큼은 완벽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완벽히 퍼펙트. 뭐라고요? 퍼펙트. 자, 그래서 91페이지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기초 이론 있죠?
요거는 그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런 걸 간단히 알아볼 거니까 안 써놓으신 분들은 우리 교재에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304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93페이지에 수익률과 위험이라고 이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로 쪼개서 페이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수익률과 위험은 우리 교재에는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08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두 장 넘겨보시면 자 96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니까 위험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 있죠? 요거는 우리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중간에 위험의 처리 방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16페이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은 보고 위험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99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이론 있죠? 요거는 320페이지. 언제 요거요? 몇 페이지라고요? 320페이지. 요거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어쨌거나 몇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거기 101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죠? 돼 있죠? 여기 이제 일단은 어떤 수학적인 기초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는 330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330페이지. 그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두 장 넘겨보시면 이제 104페이지 보시면 이제 얘는 어떻게 나왔고 얘는 어떻게 나왔냐.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게 우리 교재는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326페이지.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106페이지 보시면 경제성 분석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가 되어 있는데 제 1절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죠. 요거는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338페이지. 그리고 하나 넘겨보시면 109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한 5번째 절 보시면 어림셈법 있죠?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336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110페이지에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죠? 위에서 중간에 보면 비율 분석법은 347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좀 알아볼 건데 참고로 요거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3월 달에 할 겁니다.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큰 틀만 이렇게 갖추는 상태 있죠? 이런 상태에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